미스터리 작가 클럽 후르타 덴의 작품 거짓의 봄 소개해드립니다. 당했어. 가재가 헐떡이며 전화를 걸어온 것은 초봄 강풍이 요란하게 부는 초저녁 언저리였다. 나는 고타스 위에 혼자 먹을 저녁밥을 차려놓고 있었다. 가재의 거친 목소리가 TV 음성을 흩뜨리며 고막을 때린다. 아케미랑 노조미가 사라졌어. 돈을 들고. 놀라서 핸드폰을 귀에 갖다 붙인 채 TV를 껐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으며 스웨터 가슴 부분을 손으로 꾹 쥔다. 어딘데? 모르겠어. 전화를 안 받고 아파트에도. 아케미 씨랑 노조미 말고 가즈에 씨 당신 말이야. 어디냐고. 아, 난 지금 편의점 주차장. 차 아니라 괜찮아. 아무도 없어. 겁먹었는지 목소리를 낮춘 가즈에게서는 내 의중을 살피는 느낌이 전해졌다. 진정하고 다시 한번 말해봐. 아케미 씨랑 노조미가 뭘 어쨌다고? 사라졌다니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노조미가 안 와서 전화해보니 수신 거부래. 이상하다 싶어서 아케미한테도 걸어봤더니 그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집이 텅 비었지 뭐야. 이사했다는 말이야? 그런 거 같아. 옆집 아줌마한테 물으니까 며칠 전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대. 이사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마치 야반도주 하듯 나갔다고 했어. 근데 오래전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고는 있었나 봐. 그럴만도 하지. 이른이 넘은 할머니랑 40대 남자가 둘이 살고 있었으니. 고모랑 조카라고 했다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어. 게다가 아케미는 술집 호스티스 출신이고 노조미 역시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고. 또다시 흥분했는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지 가재에는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말할수록 상대를 초조하게 한다는 건 깨닫지 못한다. 내 기분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재에는 말을 이었다. 이번 달 수입도 노조미가 갖고 있었지? 얼마였어? 1,000만 엔 조금 넘어. 애써 냉정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뺨이 일그러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가재가 그렇게나 많이 하고 놀라서 숨을 멈춘다. 이번 달엔 좀처럼 없던 큰 건을 처리해서 다른 달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다. 사람에 따라서는 동료를 배신할 동기가 되기에 충분한 액수다. 미스유 씨, 이제 어쩌지? 이대로 포기해야만 해? 모두 함께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럼 경찰서에라도 달려가게? 사기쳐서 번 돈을 동료가 들고 도망쳤다고 하면서? 고령의 남성들을 타겟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한 지 이제 곧 2년째가 된다. 사기단의 멤버는 여자가 4, 남자가 1명으로 여자는 모두 나이가 환갑이 넘었다. 사기 수법은 결혼 사기, 혹은 꽃뱀이라고 해야 할까? 타겟 선정은 내 역할이다. 이런 사기에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오래전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경험에서 알고 있었다. 전화를 걸 사람들 명단이 전화번호부인지 고급 료칸의 숙박객 리스트인지 그리고 상대의 재산과 나이,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성공률과 이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파견 캐디라는 내 직업은 적당한 남자를 물색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어느 골프장이든 푸른 잔디 위에서 해방감을 만끽하는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정보를 흘려준다. 관찰과 대화를 통해 경제 상태부터 가족 구성, 여성 취향까지 전부 파악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정보 취합 후에는 잘 어울릴지를 생각해 어떤 여자를 옆에 붙일지 결정하면 끝난다. 내가 지시를 내리면 행동부대인 여자 3명이 움직인다. 타겟을 말로 구슬리고 가끔은 몸을 무기 삼아 재산을 착취한다.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은 대부분 연애와 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 상대가 젊은 여자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동년배 여자라면 안심하고 심지어 결혼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쥐어짤 만큼 쥐어짜면 또는 상황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멤버 중 유일한 남자인 노조미가 나선다. 여자의 아들인 척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가지고 놀다니 혹은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등의 다양한 패턴으로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다. 또 합의금이나 위자료 같은 거액의 현금을 받거나 여자들이 뜯어낸 귀금속, 차량 등을 환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타겟이 스스로 도망치도록 계획을 짠다. 사기당했다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최고다. 하지만 깨닫는다고 해도 리스크는 별로 없다. 그 나이에 여자나 밝히니 그렇게 됐지라고 하면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대부분 입을 걸어 잠근다. 벌어들인 돈을 합쳐서 한 달 단위로 5명이 똑같이 나눠가는 게 규칙이다. 전에는 내가 돈을 관리했지만 실제로 돈을 다루는 사람은 노조미일 때가 많아서 요새는 노조미에게 전부 맡겨두고 있었다. 그를 신뢰해서는 아니었다. 배신 따위는 못할 거라고 상황을 만만하게 봤던 거다. 미안, 화내지 마. 난 그저. 화 안 내. 그럼 다행이고 내가 믿을 사람은 미스유 씨뿐이야. 어금니를 꾹 깨물며 짜증을 집어삼킨다. 이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가지혜 씨는 일단 그대로 있어. 타깃은 킵해두면 되지? 미스유 씨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럼 일단 끊자. 잠깐만! 유키코한테도 말해야 할까? 우선 미스유 씨한테 먼저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 안 알렸는데. 다음 모임 때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뭐 말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럼 끊을게.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곧장 전화를 끊었다.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급격히 커졌다. 지은 지 40년 된 목조 빌라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식어버린 저녁밥을 내버려 두고 아케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나왔다. 가즈애가 말한 대로다. 노조미에게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보풀투성이인 얇은 고타스 이불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른 봄의 밤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추위가 등을 슬금슬금 타고 올라온다. 늘 입는 너저분한 다운 재킷을 걸치고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다. 아케미와 노조미가 살던 아파트에 확인하러 갈 생각이었다. 아마 헛걸음이 되겠지만 식욕도 사라진 마당에 집안에 붙어 있어봐야 소용없다. 옆집 101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 목소리나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바람만 귀를 스쳐서 정적이 더 강조됐다. 덜덜 떨며 차에 올라탔다.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가미쿠라시는 중심지를 벗어나면 한적해진다. 산 때문에 풍경 이곳저곳이 검게 물들어 있고
아직 7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차나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케미가 사는 아파트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지만 금세 찾을 수 있었다. 아마 30-40년 전에는 이 일대에서 가장 새롭고 세련된 건물이었을 것이다. 가즈의 말대로 집이 이미 비었다는 건 한눈에 봐도 확연했다. 창문에는 불빛이 없고 커튼도 걷혀 있다. 주위를 살피고 얼굴을 가까이 하자 집안은 횡댕그렁했다. 만약을 위해 옆집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지만 가즈에게서 들은 정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케미와 노조미는 그 누구한테도 이사갈 곳을 알리지 않았고 행선지를 추측해 볼 만한 단서는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들을 찾을 방도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아파트를 나갔다. 2월의 서늘한 밤이 갓길에 세워둔 차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집에 돌아가 지붕과 벽이 없는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빌라 쪽으로 향하는 3명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손을 맞잡은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옆집 101호에 사는 가나에와 하루토다. 하루토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걷는 남자는 면식이 없었다. 아줌마 다녀오셨어요? 이런 시간에 오실 때도 있네요. 차에서 내린 내게 가나에가 싹싹하게 말을 걸었다. 가나에 씨야말로. 남편과 이혼해 홀로 하루토를 키우는 가나에는 낮에는 파친코 가게, 밤에는 술집에서 일한다. 파친코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보육원에 하루토를 데리러 갔다가 집에서 재우고 다시 술집으로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건 보통 자정이 지나서다. 오늘 밤은 하루 쉬기로 했어요. 가나에는 혀를 날름 내밀었다. 옆으로 가니 요새 뿌리기 시작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얼마 전부터는 화장이 더 짙어졌고 색이 빠져 푸석푸석하던 머리도 단정해졌다. 아, 이분은 고가 씨예요. 빠친코 손님분인데 되게 친절하세요. 지금 셋이서 같이 밥 먹고 오는 길이에요. 보아하니 주차장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다. 딱 봐도 싸구려 중고차지만 타이어만은 비싼 걸 장착한 듯하다. 고가라는 남자는 약간 거리를 두고 서서 강풍에 얼굴을 찌푸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대화에 끼지 않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턱만 벅벅 긁고 있다. 나도 그를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하루토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하루토는 나를 잠깐 보자마자 곧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루토! 하고 가나에가 팔을 잡아 끌어도 고개를 들려하지 않는다. 미안해요, 아줌마. 보고 싶은 텔레비전 못 봐서 화났나 봐요. 하루토, 이젠 좀 그만해. 너도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나는 가나에를 눈빛으로 달래며 손에 든 가방에서 책자를 몇 권 꺼냈다. 최근 며칠 동안 쇼핑몰과 소매점을 돌아다니며 모은 란도셀 카탈로그다. 란도셀은 일본 초등학생들이 매는 책가방 얘기하는 거 아시죠?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마침 운 좋게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 자, 하루토, 잘 보고 뭐가 좋을지 골라보렴. 4월에 초등학생이 되는 하루토에게 란도셀을 선물해 주기로 약속했다. 고개를 번쩍 든 하루토의 눈빛이 언제 토라져 있었냐는 듯이 반짝였다. 가나에와 하루토 모자가 옆집에 이사 온 건 작년 봄이었다. 21살인 가나에는
이혼한 후로 돌아갈 집이 없다고 했다. 둘이 사는 삶이 궁핍할 것은 누가 봐도 뻔했고 가나의 얘기를 들으면 하루토의 아버지가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것도 금세 알 수 있었다. 배움과 전문 기술도 없이 내세울 거라곤 젊음 하나밖에 없는 엄마. 그런 엄마 밑에서 방치될 가능성이 큰 어린아이. 지금까지도 수없이 봐왔던 유형이다. 이런 모자의 삶은 아주 사소한 계기 하나로도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안타깝지만 그건 세상에 아주 흔한 불행이었다. 손을 뻗을 여유와 이유도 나에겐 없을 터였다. 분명 내가 나이가 들어서일 거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길가에 서서 컥컥거리던 가나에를 집까지 데려다 준 걸 계기로 이 모자하고 친분을 쌓게 됐다. 가끔 먹을 걸 갖다 주거나 하루토를 대신 맡아주었고 언젠가는 셋이 같이 차를 타고 외출한 적도 있다. 가족이 있는 가지에와 유키코의 영향도 받았을까?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탓에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간절했을지 모르겠다. 고마워요, 아줌마. 천진난만하게 카탈로그를 받아들고 들여다보고 있는 하루토 옆에서 가나에가 겸연쩍은 듯 미안해하며 말했다.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여러 번 말했잖아.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돈은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갚을게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돈 받을 생각은 없다. 란도셀이란 저렴한 제품도 2만 엔이 넘는다.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며 사는 모자가 그런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학교 규칙상 반드시 란도셀을 메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모두들 당연하다시피 메고 다니는 가방을 혼자만 못 갖는 건 어린아이들한테 잔인한 일이다. 적어도 초등학생 시절 나는 혼자 너덜너덜한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따돌림도 당했었다. 지금의 어두운 삶도 그 가방에서 비롯됐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모자에게 손을 흔들며 집에 들어가자 무게감을 실은 정적이 집안에 깔렸다. 얇은 벽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가나에와 하루토의 목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과 있을 때는 잠시 잊고 있던 기억이 급격히 되살아났다. 텅 비어버린 아케미의 집. 모자와 함께 백일호실에 들어가던 고가.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밥을 치우기 전에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다. 어차피 볼 마음은 없지만 이 좁은 원룸을 소리로 채울 수는 있으니까. 수요일은 정기 모임 날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여자 넷이 찜질방에서 만난다. 그러나 오늘은 3명이다. 내가 안에 들어가자 가즈에와 유키코는 이미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아케미가 오지 않는다고 유키코도 알고 있는 듯 했다. 찜질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에 저녁 뉴스 정보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데 마침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비열하다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붙었고 게스트로 나온 패널이 힘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요 하고 분개하고 있다. 미스유 씨! 그 뒤로 어떻게 됐어? 연락이 없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우리 말고 다른 손님이 없어서인지 가지애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덤벼들 듯 물었다.
평소에는 열심히 배에 쌓인 지방을 손으로 문지르는데 오늘은 그것도 잊은 듯하다.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위축되는지 유키코가 이름처럼 하얀 어깨를 움츠리고 있다. 일본어로 유키가 눈을 뜻한다고 합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서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았다. 가즈에 씨 말대로 아케미 씨하고 노조미가 돈을 들고 사라진 건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을 찾거나 돈을 돌려받긴 어려울 거야. 말도 안 돼. 가즈에가 포효하듯 버럭 소리쳤고 유키코는 깜짝 놀라 침을 꿀꺽 삼켰다. 그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모은 돈을? 아우, 그 두 사람은 진짜 악당이야. 난 그동안 우리가 타겟으로 삼은 남자들을 떠올렸다. 개당 800엔이나 하는 골프공을 대수롭지 않게 버리는 부자들. 그들의 재산이 조금 준다고 해도 티도 안 날 것이다. 하물며 사랑에 빠진 노인들은 전보다 훨씬 기운이 넘친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기를 친 건 분명하지만 돈을 좀 지불해서 연애의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 기운까지 차릴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 이제 어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즈의 악담이 잠시 멈췄을 때 유키코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작아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다. 유키코가 다른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스스로 먼저 입을 여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여자.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는 여자. 남편에게 묻지 않고는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는 여자. 그게 유키코에 대한 내 평가였다. 이 일을 시작한 뒤로도 지금껏 죄책감을 씻지 못하고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유키코가 앞으로의 일을 떠올리다니 뜻밖이었다. 자, 지난달 몫은 그냥 포기하는 걸로 하고 우선 지금 진행 중인 건을 어떡할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노조미가 없으면 지금껏 해온 패턴으로는 뒷정리가 안 되니까. 비난을 쏟아내다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가즈애가 땀투성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내가 대신할 남자를 찾아볼까? 돈에 쪼들리는 남자라면은 몇 명 알거든.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 나는 딱 잘라 거절했다. 어떤 의미에서 가즈애는 유키코보다 신뢰할 수 없다. 수다스럽고 경박한 데다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상상하지 않고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다. 예컨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키코에게 이 일에 대해 떠들고 멋대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그런 성격 덕분이었다. 아케미가 낌새를 채고 우리한테 자기도 끼워달라고 한 것도 가즈애가 어디선가 쓸데없이 입을 놀린 때문이었다. 일단 이번 건은 노조미 없이 할 방법을 떠올려 볼게. 미스유 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앞으로는 가즈애와 유키코 두 사람의 눈이 나에게 쏠려 있다. 둘 다 걱정하는 듯 하지만 눈이 날카롭게 번득인다.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눈빛으로 호소하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거액의 빚을 떠안고 있다. 가즈애는 투자 사기에 휘말렸었고 유키코는 남편이 도박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선 그 얘기를 하지 못해 도움을 받기는커녕 손자들의 학자금 보험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멍청하다며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감정과 약간의 허세도 섞였을 것이다. 우리의 먹잇감이 된 대다수의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차차 생각해 봐야지. 생각할 게 많네. 가지애가 무심코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숨 섞어 말했다. 뭐 그게 불만이면 직접 어떻게 해보든지. 불만이라니. 늘 말하잖아. 믿을 사람은 미스유 씨밖에 없다고. 부탁이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줘. 부랴부랴 수습하는 가지의 옆에서 유키코도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오래전 나도 이렇게 비굴했을까? 갑자기 불쾌한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이미 40년도 더 된 일이다. 당시 나는 우체국에서 일하며 직장 동료와 교제하고 있었다. 자상한 남자였지만 분에 넘치는 씀씀이 때문에 내가 대신 돈을 내줄 때가 많았다. 그와 결혼할 계획이었으니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버림받는 게 두렵기도 했었다. 마침내 고객의 돈에 손을 댄 것도 그를 기쁘게 할 일념에서였다. 그러나 횡령이 들통났을 때 그는 잠옷 놀란 듯이 말했다. 날 위해서라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진짜 다른 사람 돈에 손을 댈 줄이야. 그날 이후 그를 만난 적은 없지만 출소 얼마 후 그가 우체국 시절 여자 후배와 밥을 먹고 있을 때 그의 약지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여러 지역과 직업을 전전하며 살았다. 친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가지애는 평소와 달리 예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건 그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빈말에 지나지 않았다. 두 사람과 달리 나는 빚이 없고 돈도 그럭저럭 모았다. 정당하게 번 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무리해서 이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나에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의지하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요새는 사실 슬슬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 일에서 깨끗이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게 정답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찜질방 안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우리는 몸을 일으켰다. 가지에와 유키코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 듯 했지만 모르는 척하며 인사하고 먼저 나왔다. 쫓아오지 못하게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탈의실을 나섰다. 그런 나를 객관적으로 보자니 이미 마음으로는 가지에와 유키코를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가미쿠라에서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아있기는 하다. 아줌마! 집에 돌아가 현관문을 열고 있을 때 소리를 듣고 옆집에서 하루토가 뛰쳐나왔다. 손엔 란도셀 카탈로그를 들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란도셀 뭐로 할지 정했어요. 하루토는 끝을 접어둔 페이지를 펼치며 내가 볼 수 있게 카탈로그를 번쩍 들었다. 은색 란도셀 사진이 실려 있다.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이라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로써 할 일도 곧 끝난다. 역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다음 날 저녁
캐디 일을 마친 나는 하루토에게 받은 카탈로그를 손에 들고 쇼핑몰로 향했다.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2층에 마련된 란도셀 매장에 금세 도착했다. 색색의 란도셀이 진열돼 있고 모든 제품 아래에 세일즈 포인트가 우스꽝스러운 글씨체로 적혀 있다. 어머니와 함께 온 소녀가 매장에서 흐르는 광고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다가가자 안에 있던 직원이 재빨리 나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란도셀 보러 오셨어요? 아, 네. 손자분께 선물하시는 건가요? 약간 당황했다. 할머니 손님을 많이 봐온 직원의 눈에 나도 그렇게 비친 걸까? 평소에 거의 입지 않는 니트 가디건 때문일지도 모른다. 항상 입는 너저분한 다운 재킷을 걸치면 더 위축될 것 같아 일부러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이거 말인데요.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카탈로그를 펼쳐서 은색 란도셀을 가리켰다. 바로 제품을 확인하고 47,000엔을 현금으로 냈다. 10,000엔짜리 지폐를 여러 장 지갑에서 꺼낸 게 얼마만일까? 서비스로 메시지 카드 드리고 있는데 같이 넣어드릴까요? 포장지와 리본을 고르며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아직 할 게 더 남았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쓰면 포장에 함께 넣어준다고 했다. 잠시 고민하던 중에 직원이 일단 카드만 드릴게요 라고 해서 받아들었다. 시종일관 친절했던 직원은 글자가 틀릴 걸 대비해 카드를 넉넉히 챙겨주었다. 란도셀이 든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매장에서 나갔다. 문득 돌아보니 노래를 부르던 소녀의 어머니도 같은 봉투를 손에 들고 있다. 눈이 마주치자 나를 향해 미소 짓는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불쾌하진 않았다. 왠지 더 둘러보고 싶어 쇼핑몰 안을 걸었다. 입학 시즌이라고 해서 학생용 책상과 자전거, 시계 등이 전시돼 있다. 책상은 세금 포함 53,000엔, 의자가 15,000엔, 더 저렴한 것도 있다. 원룸에 둘 거면 되도록 작은 게 좋다. 그런 걸 떠올리는 나 자신을 깨닫고 또다시 당황했다. 집 앞에 돌아가 옆집을 살피며 란도셀을 들고 내 집으로 들어갔다. 아직은 하루토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메시지 카드를 다 쓰기 전까지는. 직원의 권유로 받은 메시지 카드지만 써보고 싶었다. 란도셀을 옷장에 숨기고 나답지 않은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다. 란도셀만 사면 곧 여기를 뜰 생각이었다. 그런데 메시지 카드를 다 쓴 이후로 또 미뤘다. 좋은 글귀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지만 고민 자체가 이상하게 즐거웠다. 매일매일 글귀를 떠올리며 머릿속이 수십 장의 메시지 카드로 가득 채워졌다. 가즈에게 몇 번, 유키코에게 한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일단 대답을 미뤘고 그 이후에는 무시하고 있다. 주소를 알려준 아케미와 달리 다른 멤버들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집에 들이닥칠 염려도 없었다. 요즘 가나에는 유치원 졸업식에 뭘 입고 갈지만을 고민하고 있다. 어느새 그런 시기가 되었다. 메시지 카드를 다 쓰기 전까지라고 나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런 일상이 종언을 맞이한 것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골프장에서 돌아온 나는 우편함에 들어있던 편지 봉투를 집어들고 눈살을 찌푸렸다. 별 특징 없는 갈색 규격 봉투에 받는 사람 란에는 미즈노 미스요 씨라고 적혀 있지만 글자가 마치 자를 대고 쓴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보낸 사람 이름도 없다. 그걸 넘어 우리 집 주소와 우표, 소인도 없다. 다시 말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된 게 아니라 이 집 우편함에 직접 와 꽂았다는 뜻이다.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4번 접은 작은 복사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받는 사람의 적힌 글씨와 같은 글씨체로 내용이 적혀 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면 10,000,000엔을 준비해라. 돈 전달 방식은 곧 지시하겠다. 협박장이라는 걸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자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일? 10,000,000엔? 아케미와 노조미의 얼굴이 글자 위에 겹쳐 보였다.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냈지만 누르지 않고 손을 내렸다. 누구에게 걸어야 할까? 가즈에와 유키코가 도움되지 않을 건 알고 있다. 애초에 도움될 만한 사람 따위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다. 협박장을 고타스 위에 내려놓고 부엌에 가서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 남아있던 재탕한 차를 마시자 맛도 향도 없이 열기만 텅 빈 위장으로 스며들었다. 냉정하게 다시 떠올린다. 협박장을 보낸 사람은 누굴까? 지금까지의 이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역시 아케미나 노조미밖에 없다. 10,000,000엔이라는 액수도 지난달 수입을 계산했을 것이다. 주소를 알려준 기억은 없지만 뒤를 밟았다면 캐낼 수는 있다. 다만 미즈노 미스요가 가명인 것까지는 알지 못해서 받는 사람 란에 그렇게 적은 거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자신들도 가담한 범죄를 정말 세상에 폭로할 작정인 걸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자신들만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천장으로 시선이 향했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은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 그 돈들을 들고 혼자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할까? 처음부터 혹시라도 위기가 닥치면 그럴 계획이었고, 그러니 다른 멤버들에게도 본명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다. 그래, 어차피 메시지 카드만 다 쓰면 여길 떠나기로 했었다. 아줌마!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현관을 봤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듣지 못하게 될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술렁였다. 이거요. 하루토는 문을 열자마자 도화지를 불쑥 내밀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3사람 밑에 각각 화살표로 하루토, 엄마, 아줌마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모두 얼굴 절반 이상이 입이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네가 그렸어? 네, 엄마가 아줌마한테 보여주고 그랬어요. 아유, 잘 그렸네. 드릴게요. 도화지와 함께 하루토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내가 조금 더 하루토 옆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걸. 돈이 필요하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일단 한번 마음먹으니 행동은 빨랐다. 다음 날 오후 캐디 일을 마치고 일단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 늘 입는 다운재킷 대신 코트를 걸치고 귀까지 덮는 책 넓은 모자를 썼다. 화장까지 바꾸니 인상이 사뭇 달라졌다.
만약을 위해 마스크를 끼고 배낭을 짊어진 채 집을 나선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두 손을 연신 맞비비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었다. 천천히 30분 남짓 버스를 타고 가서 오래된 주택가에 내렸다. 유심히 보니 저택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지가 넓은 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머릿속에 입력한 지도를 따라 칠이 벗겨진 도리를 등지고 담장 사이 좁은 길을 걷는다. 도리는 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문이라고 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아케미가 살던 아파트를 떠올렸다. 일본식 단층 주택과 아파트라는 차이는 있지만 잘 나가던 한때를 연상하게 하는 쓸쓸함이 공통돼 있다. 문 위에 고개를 내민 커다란 목련나무에는 봉오리가 얼마 없었다. 문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기도 전에 다키모토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다. 골프장의 단골 손님이자 타겟으로 점 찍어둔 사람 중 한 명이다. 다키모토에 대한 많은 정보 중에 그가 혼자 사는 이 집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잠그는 습관이 없다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실례합니다. 몇 번인가 그렇게 외치자 뒤늦게 네네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렸다. 골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보다 힘이 없다. 벽에 손을 짚고 느릿느릿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도 그야말로 나이든 노인이다. 취미인 골프만은 즐기게 하고 싶다며 옆 동네에 사는 장녀가 골프장까지 바래다 주곤 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뜸해졌다. 83살. 얼마 전부터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하트풀에서 나온 스즈키라고 합니다. 다키모토는 전혀 감을 짚지 못하고 있었다. 내 얼굴을 정면에서 봐도 골프장에서 만난 캣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처음부터 문제없을 거라 예상했고 잘 구슬릴 자신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누구시더라? 하트풀의 스즈키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예요. 아, 요양보호사. 다키모토는 그제야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서 장녀가 방문 요양을 의뢰하고 있다. 하트풀은 그 회사의 이름이다. 늘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보호사가 방문하지만 오늘은 요일도 다르고 보호사도 다르다는 사실을 다키모토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아, 이거 추운데 미안해. 마스크까지 끼고 감기 걸린 거 아닌가? 아니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요새 독감이 유행하니까요. 꽃가루도 슬슬 날리는 것 같고. 에이고, 이거 겨울인지 봄인지 모르겠구먼. 집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나는 다키모토가 안방에 가는 걸 끝까지 확인하고 부엌으로 갔다. 바닥에 배낭을 내려놓고 코트와 모자는 벗지 않은 채로 잽싸게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붙인다. 우선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외치자 불현듯 버럭하고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차라도라니. 다 내 돈으로 산 차야. 느닷없는 뼛성에 깜짝 놀랐지만 골프장에서도 노인들의 이런 모습은 자주 본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을 고려하면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다. 차와 함께 어울리는 과자를 적당히 챙겨서 갖다 주고 그럼 청소하고 올게요 라고 한 뒤 부엌에서 배낭을 들고 불단으로 향한다.
다키모토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현금 1,000만 원을 불단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전에 본인에게서 직접 들었다. 그걸 훔치는 게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이다. 사실 이런 조잡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공들여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 또 지금껏 내가 사는 가미쿠라시 안에서는 범죄를 피해왔지만 이젠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사치다. 불단에는 생전 아내로 보이는 영정이 놓여있고 향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수납함 안에는 상자에 든 향과 양초, 성냥, 그리고 갈색 종이에 쌓인 현금이 확실히 들어있었다. 내용물을 확인하니 가운데에 띠가 달린 1만 원짜리 지폐다발이 총 10묶음. 나는 돈의 감촉을 다시 한번 음미했다. 그때 기무라 씨 하고 다키모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요양보호사의 이름이다. 다행히 목소리는 다시 온화해졌다. 네, 잠깐만요. 돈을 원래대로 갈색 종이로 감싸고 배낭 밑바닥에 쑤셔 넣었다. 무게는 1kg 정도 될까? 평소 골프채 여러 자루를 들고 다니는 내게는 가벼운 무게다. 기무라 씨, 차 좀 더 줬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배낭을 등에 메고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향한다. 어이, 차 달라니까. 이봐, 아야코. 아야코는 죽은 아내의 이름이다. 이대로 말없이 사라져도 다키모토는 스즈키라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왔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것이다. 차는 직접 끓였다고 생각할 거고 어렴풋한 기억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만약 정확하게 기억해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도 상대가 순순히 믿어줄 리가 없다. 어린아이 달래듯 나무라다가 마침내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는 험담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 광경을 나는 이미 여러 번 봐왔다. 조용히 현관을 나가 목련봉오리 아래를 종종 걸음으로 지났다. 꽃이 피는 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며 머릿속 한구석으로 떠올렸다. 밤에 쫓기듯 해가 저물어 갔다. 담벼락에 둘러싸인 좁은 길에 땅거미가 깔린다. 앞쪽에는 칠이 벗겨진 도리가 보였다. 힘이 살짝 풀린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앞에 줄지어 서 있던 몇 사람이 각각 목적지가 다른 버스에 올라타자 정류소에 혼자 남게 됐다. 중앙선이 따로 없는 길에 차량이 불어나 신중하게 옆을 스쳐간다. 양옆에서 쏟아지는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시렸다. 차가 막혀선지 출발 시각 10분이 지나도 버스가 보이지 않았다. 배낭을 여러 번 고쳐 매고 어깨끈을 두 손으로 꾹 쥐었다. 별로 무겁지 않은데도 무겁게 느껴지는 건 신경이 곤두선 탓일까? 어디선가 들린 종소리가 두개골 안에서 댕 하고 울렸다. 현기증이 일어 버스 시각표 입간판에 몸을 기댔다. 잠시 감고 있던 눈을 떴을 때 느릿느릿 나아가는 차량 대열 속에서 경찰차를 발견하고 무심코 몸을 움찔했다. 경찰차는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서더니 조수석에서 경찰관 한 명이 내렸다. 아주머니, 혹시 어디가 안 좋아요? 30대, 아니 40대일까? 경찰관 치고는 머리카락이 약간 길고 표정과 말투 모두 왠지 야무지질 못하다. 아니요, 괜찮아요. 현기증이 살짝.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안색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피로와 긴장 탓이다. 경찰차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배낭 어깨끈을 붙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버스 기다려요? 네, 근데 잘 안 오네요. 여기는 원래 저녁 되면 그래요. 이 동네를 잘 모르시나? 난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만 했다. 뭔가 숨길 게 있을 때는 최대한 입을 열지 않는 게 좋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 사는지 경찰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에이, 사양 마시고. 이렇게 추운 날에 언제 올지도 모를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는요, 몸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요. 시민을 보호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평소에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찰차에 타본 적은 있다. 그것도 수갑을 찬 채로. 그 말을 하면 이 오지랖 넓은 경찰은 놀라 자빠질 거다. 경찰의 눈에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보였다는 건 기뻐할 일이기는 하다. 별로 끌리진 않았지만 결국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완강히 거절하면 오히려 쓸데없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버스가 아직 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경찰이 차 쪽을 향해 손짓했다. 마치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경찰차가 즉시 출발해 뒷좌석 문이 내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경찰이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안에 올라타 배낭을 두 팔로 껴안고 문이 닫히는 순간의 갑갑함을 견뎌냈다. 경찰차 뒷좌석 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다. 경찰은 원래대로 조수석에 올라타 백미러 각도를 조절했다. 운전석과 조수석 두 개 있는 백미러 중 하나가 나를 비추자 거울 속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다. 싱글벙글 웃고 있다. 아, 참, 전 가미쿠라역 앞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가노라고 합니다. 이쪽은 스키오카. 운전석에 앉은 경찰이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앉아있는데도 키가 크고 체구가 늠름한 걸 알 수 있다. 아직 20대로 보이는 깔끔한 분위기의 젊은이다. 저 혹시 성함이? 티나지 않을 만큼만 짧게 망설이고 미즈노예요라고 대답했다. 미즈노는 성일 테고 이름이? 미즈노 미스요. 아, 네. 미즈노 미스요 씨, 어디 사세요? 내가 대답하자 간호는 스키호카에게 차를 출발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차라서 차량 대열 안으로 쉽게 진입은 했지만 속도가 느린 건 어쩔 수 없다. 계속 마주보고 있기 꺼림칙해서 백밀러에서 시선을 돌렸다. 해가 완전히 떨어져서 검은 창문에 내 얼굴이 비치고 있다. 평소보다 짙은 파운데이션이 마스크 끈에 묻었다. 감기? 아니요, 그냥 예방용으로 썼어요. 이 마스크를 보니까 갑자기 빨간 마스크 괴담이 생각나네요. 어? 예쁜 누님인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보니 밑장도 알지? 스키오카가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간호의 말 상대는 스키오카에게 맡기고 나는 대화에 끼지 않았다. 의미도 없는 수다를 즐기는 습관이 내겐 없다. 그런 걸 배우지 못한 채로 나이를 먹었다. 내 반응이 탐탁치 않은데도 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 걸어왔다. 그런데 미즈노 씨는 혼자 사세요? 그건 왜 물으시죠? 아까 그 주소를 듣고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그 원룸 빌라였던 것 같아서요. 빡기였다. 덤벙거리는 성격처럼 보이는데 관할을
잘 파악하고 있다. 네, 혼자 살아요. 힘들지 않아요? 딱히. 사기 공범에게 배신당해서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까운 친척이나 의지할 만한 분은 있어요? 전 일을 하고 있고요. 옆집하고도 친하게 지내니까 괜찮아요. 그건 안심이 되는군요. 혼자 사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고 특히 노인분들은요. 그 사기꾼들 타겟이 되기도 쉽거든요. 그런 거였나? 그제야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안도했다. 나 같은 나이면 보통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이다. 무슨 일을 하세요? 골프장 캐디예요. 파견 캐디. 오, 실례지만 연세가 65인데 원래 시니어를 모집하는 일이었고 매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아깐 정말 몸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무리하면 안 돼요. 옆집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언제든 말하라고는 했어요. 다행이네요. 젊은 분? 네, 20대 엄마랑 아들이에요. 하루토 얘기를 입 밖에 꺼낸 순간 문득 길을 잘못 들어선 느낌이 들었다. 왜 난 이 경찰차에 탄 걸까? 왜 경찰의 질문에 이것저것 대답하고 있는 걸까? 난 하루토 옆에 있어주고 싶을 뿐이고 오직 그것 하나만을 위해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잇따라 나오는 질문이 내게 멈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대답을 망설이면 하나같이 부자연스러울 질문뿐이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예요. 몇 살이죠? 7살. 그럼 올 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겠네요? 네. 넌더리가 난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눈꺼풀 안쪽에 하루토의 모습이 떠올랐다. 활짝 핀 벚꽃 아래에서 은색 란도세를 등에 메고 웃고 있다. 아이를 아주 귀여워하시나 봐요. 네? 깜짝 놀라 백밀러로 시선을 돌리자 간호의 눈은 미소의 형태 그대로 그 안에 있었다.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눈빛이 날카롭지는 않은데 뭔가에 찔린 것처럼 순식간에 온몸이 굳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굴에 쓰여 있거든요. 아까하고는 표정이 전혀 달라요. 무심코 얼굴에 손을 갖다 댔다. 마음 같아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싶었다. 간호는 아마 내게서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차에 처음 올라탔을 때부터, 아니, 버스 정류장에서 말을 걸었을 때부터일까? 그런데 대체 왜? 밑장,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줘. 거기가 더 빠를 것 같네. 얘기가 다른 곳으로 향한 김에 다시 차창으로 얼굴을 돌렸다. 평소에는 지나지 않는 길이라 경치를 봐도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 외곽 쪽으로 향하는 건 틀림없어 보이고 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자 주변에 차와 건물도 단숨에 줄어들었다. 창문에 덧또렷이 비치는 내 얼굴이 신호등 불빛을 받아 번쩍인다. 더워요? 그 질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 걸 깨달았다. 이 간호란 경찰은 계속 나를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날 경찰차에 태운 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니었나?
간호란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껏 삶의 밑바닥을 전전해온 자의 직감이 이 남자를 경계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코트 단추를 풀고 배낭을 다시 껴안았다. 간호는 마치 타이밍을 잰 것처럼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 배낭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평소에도 그런 질문을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불심 검문 때 가방을 뒤지다가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거 얼마 전에도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닌다는 젊은이 가방을 확인했더니 속옷하고 잔돈밖에 없더라고요. 아쉽지만 저도 이렇다 할 건 없어요. 대답이 조금 빨랐나? 불심 검문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극을 받은 듯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간호의 눈을 보며 지갑이랑 손수건 같은 거밖에 라고 덧붙인다. 그런 것 치고는 배낭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긴 여자분들은 갖고 다니는 소지품이 많죠. 나는 몰래 어금니를 깨물었다. 깊숙이 파고들 줄 알았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또 다시 물러난다.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때 갑자기 간호가 몸을 비틀어 손을 뒤로 뻗었다. 나는 순간 배낭을 무의식적으로 세게 껴안았다. 고개를 번쩍 든 나를 간호가 검은색 바인더를 손에 들고 희죽희죽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거울 너머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다. 속았다. 그냥 이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놀라게 한 것 같네요. 그 배낭 되게 아끼시나 봐요. 거기서 무심코 입을 다물어버린 게 더 큰 패착이었다. 가령 추억의 물건이 들어있다든지 개인적으로 배낭 자체가 소중하다든지 같은 변명을 할 수도 없게 됐다. 게다가 조금 전엔 배낭 안에 이렇다 할 게 없다고도 얘기를 해버렸다. 뭐가 들었으려나? 간호의 말을 듣고 나는 마스크 밑에서 심호흡을 했다. 날숨이 뜨거워서 습기 찬 마스크가 불편하다. 정신 차리자고 나 자신을 다그쳤다. 단언컨대 결코 안온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다.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뚫고 살아남았다. 오직 나만의 힘으로. 실은 돈이 들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지갑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얼마? 잠시 주저하다가 1,000만 엔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핸들을 움직이는 손놀림이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 스키오카에게 내심 감탄했다. 그리고 그걸 감탄할 여유가 있는 나 자신을 느끼며 약간의 자신감도 되찾았다. 좀 봐도 돼요? 간호가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이 이상하리만큼 길다. 가늘고 울퉁불퉁해서인지 사냥감을 포획하는 거미 다리를 연상시킨다. 거절하지 못하고 순순히 배낭을 건네자 간호는 배낭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갈색 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그러더니 곧장 열어볼게요 하고는 종이를 펼친다. 와, 돈이 많네요. 무슨 돈이에요? 얼마 전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사용료니 배상금이니 뭐니 하면서 1,000만 엔을 붙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이 전형적인 피싱 문자네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얼른 돈을 붙여야 할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은행에 갔던 거예요. 동네 은행을 가기는 좀 그래서 버스를 타고 모르는 데서 내렸죠. 그게 아까 거기예요. 하지만 막상 버스에서 내리니 역시 좀 고민이 돼서 우물쭈물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기 맞죠? 그대로 돈을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하죠. 난 가슴에 손을 얹고 요란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말투와 목소리로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간호가 순순히 믿어줄 것 같진 않았다. 계속 연기를 해야 한다. 돈 뺄 때 은행에서 뭐라고 안 하던가요? 장롱에 보관해뒀던 돈이에요. 그렇게 대답한 직후 지폐다발이 띠에 묶여있던 것이 떠올랐다. 몇 년 전인가 그 은행이 부도났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돼서 전부 빼왔거든요. 그렇군요. 핸드폰에 왔다는 그 문자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아까 다 지워버렸어요. 죄송해요.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렇군요. 아무튼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뜻밖에도 간호는 배낭을 순순히 돌려줬다. 하마터면 안도의 숨을 내쉴 뻔했지만 아직 방심해선 안 된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엔 내가 먼저 물어보기로 했다. 혹시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저한테 말을 거신 것도 이럴 줄 알고 그러셨던 건가요? 에이, 설마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생각이 들었죠. 그 배낭을 계속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랬을지도 모른다. 내 태도가 상대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곤 예상을 못했지만 간호의 말을 듣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다. 그런 이유로 나를 주목했다면 조금 전 나눈 대화로 의심은 풀렸을 거다. 숨겨서 죄송합니다. 그런 엉터리 사기에 속을 뻔한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당하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일 겪으면 장롱 문을 열기 전에 파출소부터 오세요. 아니면 112에 신고하시든가. 한심한 건 속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놈들이니까요. 과연 그럴까? 속으로 반론해본다. 자신의 욕망과 부주의 때문에 넘어간 피해자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간호는 역시 경찰이다. 평생을 정의의 편에서 살아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악을 선택하게 된 인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경찰이 돕는 건 약자가 아니라 옳은 사람이다. 옳지 못한 약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저열한 범죄로만 인식된다. 내가 어느 쪽에 선 사람인지 간호는 지금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듯하다. 속아 넘어간 것이다. 미준호 씨, 죄송해요. 조금만 쉴게요. 마음이 진정되니까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와서요. 배낭을 다시 허벅지 위에서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간호는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근처에서 세워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차는 빌라 주차장에 차체를 반쯤 걸치는 모양새로 멈춰 섰다. 간호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줬다. 서늘한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상쾌했다.
아, 태워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간호가 내가 들고 있던 배낭을 옆에서 확 낚아챘다. 집까지 같이 가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옆이라.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밑장, 그동안 차 좀 갖다 놔줘. 간호가 발걸음을 떼서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는 형국이 됐다. 어디선가 고양이가 고함치듯 날카롭게 울고 있다. 헤이, 사랑에 빠진 고양이네요. 나도 어디 좋은 사람 없을래나. 혼자 사세요? 이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동네에 눌러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아내가 있는 편이 나아서요. 가슴 속에 선망과 질투가 고개를 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느꼈지만 애써 무시해왔던 감정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선택된 인간들이다. 101호실 창문에 불빛이 보였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 하루토에게 다녀왔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물에 젖은 행주처럼 온몸이 녹초가 된 걸 깨닫는다. 그때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문이 열렸다. 추운 듯이 어깨를 움츠리며 집 밖에 나온 가나에는 나와 간호를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다. 경찰에게 호의적일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 엿보였다. 길에서 몸이 안 좋아서 경찰분이 바래다 주셨어. 설명하는 내 옆에서 간호가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 가나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치뜨고 간호를 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나한테 물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간호를 힐끔거린다. 일어서다 잠깐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을 뿐이야. 가나에를 얼른 보내주고 싶어서 서둘러 대화를 끝마쳤다. 재빨리 집에 들어가는 가나에는 손톱에 봄의 전령 같은 분홍색 꽃이 피어 있었다. 오늘 밤은 일하러 나갈까? 요즘 쉬는 날이 많아진 건 애인이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가라는 그 남자는 처음 소개받은 그날부터 제 집 드나들듯 가나의 집을 오가고 있다. 가나에는 그를 언제까지 믿고 따를까? 피로가 2배로 느껴졌다. 집 앞까지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가서 간호를 돌아봤다. 오늘은 정말 감사했어요. 간호는 인사를 받고도 배낭을 돌려주지 않고 대신 종이 한 장을 나에게 내밀었다. 보아하니 순찰 연락 카드라고 적혀 있다. 기왕 온 김에 받아가게요. 사건, 사고, 재난과 맞닥뜨렸을 때 안위를 확인하고 또 긴급히 연락할 때 씁니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거절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나중에 써서 파출소로 가져갈게요. 오늘은 피곤해서. 그럼 며칠 뒤에 받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부탁해요. 간호는 배낭과 카드를 들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려는 듯 했다. 그것들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기 전에 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에이, 이런 거 들고 문 열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직 몸이 안 좋아 보이시니까요. 집 안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보고 갈게요. 마스크 아래로 입술을 깨물며 집안 상태를 떠올렸다. 작은 원룸이다.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있고 안쪽 방 사이에 칸막이가 있긴 하지만 나갈 때 일일이 닫지는 않아서 현관에서 훤히 보인다.
냉장고에는 하루토가 준 그림이 붙어있다. 옷장에는 란도셀, 그 위 천장에는 검은 돈이 있다. 협박 편지는 중요 서류를 담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혹시 문제라도?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되뇌며 대답 대신 코트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간호가 눈치 빠르게 또 물었다. 차를 갖고 계시네요. 키홀더에 차 열쇠도 달려 있었다. 골프장 이곳저곳 다니려면은 역시 차가 있어야 편해요. 가까운 데나 또 잘 모르는 데 갈 때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상대에게 내 차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도 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네, 자, 영차! 내가 집 안에 들어가고서야 간호는 배낭을 바닥에 내려놨다. 감사 인사를 하고 그가 내민 순찰 연락카드를 받아들었다. 미즈노 미스요라는 이름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런데 미즈노 미스요라는 이름이 본명 맞아요? 네? 순간적으로 허를 찔린 탓인지 당혹감을 뛰어넘은 동요가 목소리에 실리고 말았다. 그 실수가 나 자신을 더욱 당황하게 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스요 씨라면은 보통 밑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것 같아서요. 지금은 아니어도 한때 그렇게 불린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밑장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꼭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제가 옆에 운전하는 스키오카를 밑장이라고 여러 번 불렀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천연덕스러운 그의 말투와는 정반대로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 걸 떠올리다니. 충격 때문에 위축되려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고 짐짓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건 간호 씨가 아직 젊어서 그래요. 분명 그렇게 불리던 시절이 있긴 했는데 이미 오래전이에요. 이 나이에 제가 그런 호칭에 반응을 하겠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의심을 하다니. 그러자 간호는 그런가요? 실례했습니다 하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게 확실해 보였다. 대체 날 왜 이렇게 붙잡고 괴롭히는 거냐고 그의 팔을 붙잡고 외치고 싶었다. 간호가 날 의심한 건 버스 정류장에서 내 거동이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심은 사기 문자에 속았다는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또 뭐요? 굳이 연기할 것도 없이 날선 목소리가 튀어나와 버렸다. 스트레스 때문에 눈꺼풀 아래가 떨리기 시작했다. 간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아주머니 댁에는 불단이 없나 봐요? 갑자기 무슨 불단이요? 향 냄새가 안 나서. 네? 배낭을 열었을 때는 향 냄새가 진하게 풍겼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무심코 마스크에 손을 갖다 댔다. 돈이다. 다키모토의 집에서 훔친 돈은 불단 수납함에 들어있었다. 그 돈에 향냄새가 스며든 게 분명하다. 나는 마스크 때문에 맞지 못했고. 배낭 안에 그런 냄새가 날 만한 물건은 없었으니까 그 돈 뭉치에서 풍긴 거겠죠? 혀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다. 움직인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믿어줄까? 머릿속에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고
이마에서 진득한 땀이 배어났다. 그리고 그 돈 말인데요. 이 남자는 생각할 시간을 주질 않았다. 위조 지폐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위조 지폐? 위조 지폐라니? 우두커니 선 내 옆에서 간호가 배낭을 열어 돈뭉치를 꺼냈다. 종이를 까서 100만 엔 따발 한가운데 엄지를 집어넣고 살짝 들어올린다. 눈을 의심했다. 지폐와 색이 비슷하고 크기가 똑같지만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빈 종이가 그곳에 있었다. 이런 그냥 종이는 위조 지폐라고 할 수도 없으려나? 간호가 종이를 훌훌 넘긴다. 진짜 지폐는 제일 위에 있는 2장 뿐이었다. 몇 년 전 은행에서 빼온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입금하려고 했었다고요. 1,000만 원에는 한참 모자란 것 같은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어금니가 딱딱 부딪혀 소리를 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오늘 아주머니가 있던 버스 정류장 부근에 혼자 사는 영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치매기가 있어서 불단 수납함에 1,000만 원을 숨겨뒀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네요. 딸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몰래 빼서 은행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뺀 걸 알면 화를 내게 뻔하니까 따님이 가짜 돈다발을 대신 수납함에 넣어뒀다더군요. 그런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잘 좀 지켜봐 달라고 바로 오늘 딸이 파출소에다 부탁을 했었어요. 실제로는 보지 못했는데 그 가짜 돈이 이렇게 생겼군요. 땀이 식어가는데도 피부가 비닐이라도 된 것처럼 무디게 느껴졌다. 혹시 아주머니한테도 그런 딸이 있어요? 불심검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증거는 되지 않아요. 간신히 쥐어짠 목소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사라져간다. 아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물을 테니까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대답해 주세요. 자, 이 돈은 아주머니 돈이 아니죠? 천천히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훔쳤느냐는 질문에 네,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역시 나이가 들었다고 새삼 느낀다. 조금만 젊었다면 어떻게든 도망칠 길을 만들어 저항했을 것이다. 아마 하루토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가족놀이가 생각보다 즐거워서 도망쳐야 할 순간에 도망치지 못했고 그때 이미 이렇게 될 건 정해져 있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라면 자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방 안에 들어가 고타스 테이블을 깨끗이 치우고 란도스의 매장에서 받은 메시지 카드를 펼쳤다. 그렇게 고심했는데도 진부한 말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싫어졌다. 펜을 내려놓고 옷장에서 란도셀이 든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지금 막 다 쓴 메시지 카드를 정중하게 안에 넣었다. 이걸 옆집에 좀 가져다 주세요. 조금 전에 만난 가나에 씨가 사놓은 걸 제가 맡아두고 있었어요. 애를 놀래주려고.
들어줄지 알 수 없는 도박이었다. 염치 없다는 말을 들을 각오도 했지만 이런 특이한 경찰이라면 들어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란도세를 등에 맨 하루토를 떠올려 본다. 환한 빛에 둘러싸여 미소 짓고 있는 하루토. 카드에 쓴 건 역시나 진부한 말이었다. 하루토, 입학 축하해. 자, 이제 작품의 화자가 바뀝니다. 벚꽃잎을 실은 강물이 발밑을 유유히 흘러간다. 그 풍경에 정신이 팔려 귓가에 닿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미안, 뭐라고? 고지마 다에코는 협박을 받았대. 간호는 요새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름을 한자로 떠올려 봤다. 미즈노 미스요의 본명이라고 한다. 절도를 인정하고 자수한 다에코는 고령 남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도 저질러 왔다고 털어놓으며 경찰을 놀라게 했다. 미즈노 미스요는 여러 가명 중 하나이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왔다. 범죄에서 손을 떼지 못한 삶이었지만 언론에서 노인에 의한 노인 사기로 떠들썩하게 보도된 일련의 행위는 성과 얽힌 저속한 관심까지 더해져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껏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입건 가능한 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왜 불리한 고백을 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다에코는 이제는 지쳤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근데 자넨 그 여자가 협박받은 것까지 알아챘던 거야? 하자쿠라의 언짢은 듯한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들린다. 가나가와 현경 수사 일과의 예전 동료는 늘 이렇게 뿔이 난 것처럼 말한다. 수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축하할 때조차도. 하자쿠라는 다에코의 자수를 이끈 사람이 간호인 걸 알고 관할 박 사건인데도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진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겠다며 간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사로 돌아와. 마지막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말을 또다시 덧붙이기 위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간호는 웃어넘기며 부인했다. 사실 거기까지 전부 예상했던 건 아니었다. 다만 그녀가 충동적으로 절도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서 뭔가 있으리라고는 짐작을 했었다. 하, 감은 녹슬지 않았구만. 간호는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을 떠올린 듯 했다. 그래서 그 전에 간호는 서둘러 먼저 물었다. 그래서 그 협박이라는 건? 아직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어? 질문이 겹쳐서 두 사람 다 말없이 상대의 대답을 기다렸다. 몇 초의 기싸움 끝에 먼저 꺾인 사람은 하자쿠라였다. 다에코의 방에서 협박장이 나왔어. 사기를 저지른 게 공개되기 싫으면 1,000,000엔을 준비하라고 적혀 있었더군. 보낸 사람 이름은 비어 있었고, 그래서 다에코는 그 편지를 가지아케미하고 데라사키 노조미가 보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사기단 멤버였던 두 사람은 돈을 들고 자취를 감췄지만 얼마 안 돼 체포가 됐고. 자, 이 편지 실제로 보낸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나? 간호는 글쎄 하고 말끝을 흐렸다. 하자쿠라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예상했는지 무리하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마스노 가나야하고 고가시냐. 마스노 옆집에 사는 여자야. 고가란 놈은 그 여자의 남자친구고.
다에코를 체포한 날 밤에 집 앞에서 만났던 여자를 떠올렸다. 그 당황하는 모습은 단순히 경찰을 싫어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평정심을 가장하기에 배짱과 인생 경험이 부족했던 거겠지. 여러 번 염색한 듯한 머리카락에서는 담배 냄새가 훅 풍겼다. 다이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빌라의 집 사이 벽이 놀라울 만큼 얇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대편 옆집인 103호에서 물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에코는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약간 큰 목소리로 그대로 대화를 이어갔다.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진 데다가 노인들끼리 모여 대화할 때가 많았으니 자각하지 못했던 거다. 한편 101호에는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도 묘하게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치 숨죽인 채 뭔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다에코의 삶이 그 얇은 벽을 통해서 옆집에 고스란히 전해졌었대. 전화로 동료들하고 나눈 대화까지 전부 새 나갔던 거야. 고가하고 가나에는 다에코가 1,000만 엔이라는 금액을 말하는 걸 듣고 평소에도 그 정도 돈은 굴리는 줄 알았고, 그렇다면 돈을 순순히 줄 수도 있겠다 짐작을 했던 모양이야. 아케미랑 노조미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상황이라면 의심이 그 둘한테 쏠리겠다. 협박을 해도 말이 좀 된다고 생각을 했대. 주범은 아마 고가겠지만 당사자는 가나에 혼자 저지른 짓이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지. 다이코 씨한테 그 얘기를 했나? 전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나 봐. 그런데 이 다이코 젊은 시절에 남자한테 휘둘려서 횡령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어. 그때 붙잡힌 사람 다이코 혼자였거든. 다에코는 가나에게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겹쳐보았던 걸까? 그건 그렇고 그 가지 아켐이란 놈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가지고 수사관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 그래? 자네라면 충분히 자백을 받아낼 텐데 말이야. 하자쿠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간호는 싱긋 웃으며 흘려넘겼다. 나랑 떠들 시간 있으면 아내한테나 잘해. 디저트 뷔페 가기로 한 약속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하자쿠라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간호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다. 함께 순찰 나온 스키오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외국인에게 길 안내를 하고 있다. 몸짓으로 대충 알 수 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어느 나라 말이지? 독일어입니다. 종종 걸음으로 돌아온 스키오카는 의기양양해하는 기색도 없이 짧게 대답했다. 간호는 가볍게 다리를 흔들며 신발 끝에 붙은 꽃잎을 떨어뜨렸다. 슬슬 가볼까? 오늘은 걸어서 이 근방을 순찰할 계획이다. 벚꽃은 이미 한창 때가 지났지만 그래도 봄에 작은 교토를 찾는 사람은 많다. 걸어가는 두 사람 옆을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뛰어갔다. 이제 막 입학한 1학년인지 노란 커버의 란도셀이 유독 커 보인다. 햇빛을 받은 뒷모습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밑장! 어디서 화과자라도 좀 사갈까? 화과자 잘 알지? 스키오카의 본가에서 전통 과자점을 한다고 들었다. 근무 중입니다만. 에이, 딱딱하게 굴지 마. 애들도 입학 시즌이니까. 반짝거리는 뒷모습이 점차 멀어진다. 그대로 어딘가 날아가 버릴 것 같았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후르타덴의 소설 오늘로 두 번째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입부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레이터로 등장을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나가죠. 지난번 이야기도 이번 이야기도. 그리고 그 사람이 간호와 우연히 만나면서 간호와의 그 뭐랄까 엄청난 대화법에 휘말리면서 범죄가 발각이 되고, 그러고 나면 다시 그냥 일반 나레이터가 등장을 해서 이제 간호가 해결한 사건이 사실 어떻게 이러이러한 뭐 뒷이야기가 더 있었다는 것을 간호에게 알려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알려주는 친구 형사는 간호가 제발 좀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순찰 경찰 하지 말고 강력계, 일본에서는 수사일과라고 하던가요? 네, 거기로 돌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후르타덴이 이 추리를 구성하는 작가와 또 이것을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글쓰기 전문 작가 둘이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하다 보니 제 취향에는 굉장히 잘 맞거든요.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추리도 섞여 있고.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유, 야, 그런 아름다운 표현 따위는 집어쳐라. 나는 그게 좋다. 왜 추리에만 완전히 몰입했던 시리즈 있었죠. 그 왓슨 역 시리즈.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 옆에만 오면 이제 일반 경찰인데 본인은 추리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있는 놀라운 초능력은 뭐냐면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천재적인 추리 전문가, 탐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시리즈가 참 사랑받았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근데 아무튼 그것과는 좀 반대편에 서 있는 작품이죠. 후르타덴은 이 문학적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사족을 덧붙일게요. 이 팀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도 조금은 변명을 해주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빠라기보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런 선택을 안 해야 맞는 거고 범죄를 저지른 게 맞지만,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이유를, 그 역사적인 원인을 좀 갖다 붙여주는 그런 식의 작법을 쓰고 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든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그렇고요. 공유, 또 안잡이 링크 타고 쇼핑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곧 여름이 오겠죠? 마음만은 시원한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